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윤아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새하얀 천장, 차가운 공기,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가장 먼저 느껴졌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 강태민의 무심한 얼굴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던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결국 몸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만든 것이다. 그녀는 텅 빈 병실을 둘러보았다.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를 이곳에 데려다 놓기만 하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의 다정함은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그의 관심은 늘 조건부였다. 고아 출신인 자신에게 그가 보여준 호의가 순수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태미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유나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언젠가는 그가 예전처럼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늘 이 차가운 병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머리맡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이었다. 한때는 그 이름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만 지금은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그가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서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정신이 좀 들어? 의사가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 스트레스성이래.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잠시 나왔어.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하고 저녁쯤에 들를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걱정이나 미안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음과 의무감만이 느껴졌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오해한 듯 태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왜 말이 없어? 그럼 끊는다.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이었다. 태민이 통화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은 모양인지 전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유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민의 첫사랑이자 얼마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자기야, 통화 끝났어? 그 여자 괜찮대? 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태미는 방금까지 자신에게 말하던 딱딱한 톤과는 완전히 다른,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쓰러졌나봐. 의사도 별거 아니라고 하고.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아기한테만 집중하자. 아기. 그 단어가 유나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무슨 말이지? 누구의 아기?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그들의 대화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정말 다행이다.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 잘못될까봐 걱정했잖아. 이제 곧 검사 시간인데 떨린다. 우리 아기 건강하겠지? 수진의 들뜬 목소리에 이어 초음파 기계음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있는 곳이 산부인과라는 사실을 깨닫자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첫사랑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 있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 있을까? 유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걱정 마.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아기를. 넌 그냥 편하게 마음만 먹어. 이제 그 여자랑 정리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성가신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쉽게 유나와의 이혼을 입에 담았다. 정말 이혼해줄까? 그 여자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자기를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함께 유나에 대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태미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하지 마. 어차피 그 여자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고아잖아. 내가 이혼 서류 내밀면 군말 없이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바로 떨어져 나갈 거야. 애초에 배경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순진해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서 만난 거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유나의 심장에 밝혔다. 순진해서 다루기 쉬웠다. 그것이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의 총평이었다. 사랑, 믿음,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가 철저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녀의 헌신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도 결혼할 때 그 여자가 가지고 온 돈은 꽤 되지 않았어? 전세금도 그렇고. 수진이 집요하게 물었다. 태미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그것도 전부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돈으로 우리 아기 키우고 당신 호강시켜줘야 하니까.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여자는 의심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줄걸. 마지막까지 단물 쪽 빨아먹고 버려야지. 그게 그 여자의 유일한 쓸모야.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다. 유나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병실의 하얀 벽이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헌신했던 날들. 그의 구겨진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려주던 아침.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했던 저녁.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어지럼증이 느껴졌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머리는 뜨겁게 타올랐다. 강태민과 오수진.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자 증오가 들끓었다. 하지만 그 증오에 잠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다. 바로 서유나. 그녀 자신이었다. 유나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저 도시의 작은 집 안에서 강태민이라는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들이 부순 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내 사랑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무슨 일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유나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어놨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돌아갈게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이었다. 순진하고 다루기 쉬웠던 서유나는 오늘 이 병실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지옥으로 던질 준비가 된 Y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서유나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던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차갑고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퇴원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할아버지가 보낸 비서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유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만에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병원에 실려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이성과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비서는 그녀를 고급 세단에 태워한 법률 사무소 앞에 내려주었다. 강태민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값비싼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태민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태민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몸은 좀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부부였던 정이 있는데 마지막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했어. 당신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의 말에는 그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예전의 유나였다면 그 말에 상처받고 위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유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침묵이 태미는 거슬렸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변호사는 준비된 이혼 합의서를 유나의 앞에 내려놓았다. 합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분이 거주하시던 아파트와 차량은 강태민 씨 명의로 하고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예금 및 금융자산 역시 강태민 씨에게 귀속됩니다. 그 대가로 강태민 씨는 서윤아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민이 말을 잘랐다.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지. 갈 곳도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이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원룸이라도 구해서 새 출발하라고. 그의 역겨운 위선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유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의 대부분이었고 예금 역시 결혼 전부터 그녀가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도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태미는 유나가 당연히 반발하고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제압하고 구슬릴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까지 그려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합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태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더 비꼬는 말투로 그녀를 자극했다. 뭘 그렇게 꼼꼼하게 봐. 어차피 봐도 모를 텐데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당신한테도 이득이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고아를 걷어줬겠어? 그 말이 유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덕분에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망설임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 같아서 태민은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항상 온순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의 눈에서 저런 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펜과 인주 그리고 도장을 집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미는 그녀가 무언가 다른 말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곧장 합의서의 서명란 위에 자신의 이름을 단정하게 써내려갔다. 그리고는 도장에 인주를 묻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정된 공간에 찍었다. 쿵! 정적을 깨고 도장이 종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태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끝이라고? 울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고 욕을 퍼붓지도 않고 이렇게 허무하게.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드라마틱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서윤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냉정함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경고음을 무시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태민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거잖아. 축하해.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는데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태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렸다. 이제 그는 자유였고 수진과 아기 그리고 유나의 재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건물을 나온 유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탁한 도시의 공기였지만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이제 강태민이라는 족쇄는 완벽하게 끊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처리되셨습니까?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한지혁 실장이었다. 유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방금 끝났어요. 그가 가진 합의서에 전부 서명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네요. 수화기 너머의 지혁이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차를 보냈으니 이제 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유나는 짧게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차에 오르며 유나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법률사무소 건물을 차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지금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YS그룹에 숨겨진 손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잃는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고 그들을 심판할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 될 터였다. 한지혁 실장이 그녀를 안내한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한적한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고풍스러운 목조 인테리어와 은은한 난향이 가득한 공간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겪었던 살벌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 앉아 있었다. YS그룹의 총수이자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할아버지 서진철 회장이었다. 유나는 걸음을 멈췄다. 5년 만이었다.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를 거두어주고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거대한 세장 안에 가두려 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정해진 길, 정해진 사람들, 정해진 미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이유로 그녀는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왔었다. 그런 할아버지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 회장은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실망감, 안타까움,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서 회장은 대답 대신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지난 5년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그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실장에게 모두 들었다. 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 단 하나뿐인 핏줄을 감히 그런 식으로 농락하고 내치다니. 용서할 수 없는 놈이다. 그는 찻잔을 든 손을 가늘게 떨었다. 평생을 재계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제왕의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평범한 삶, 진실한 사랑, 같은 헛된 꿈을 줬다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강태민을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고아인 자신을 차별 없이 사랑해주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겼다. YS그룹의 손녀가 아닌 서유나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강태민은 처음부터 그녀의 배경을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고아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몸에 밴 기품과 교양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고아라는 사실을 더 반기는 눈치였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기댈 곳 없는 여자일수록 자신이 통제하고 이용하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사랑을 연기했고 유나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 네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의 책임 또한 네가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YS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네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네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 이 그룹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도망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제 돌아와서 내 자리를 되찾아라.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집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면 다시는 이 집안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자신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것은 곁에 서 있던 한지혁 실장이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아가씨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가 집을 나간 직후부터 강태민이라는 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자의 야망과 그릇의 크기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죠. 하지만 아가씨의 선택을 존중하셨기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던 겁니다. 아가씨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의 말에 유나는 놀라 눈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지혁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의 표지에는 강태민 관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강태민은 아가씨의 돈으로 사업체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가씨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인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및 횡령입니다. 파일 안에는 강태민의 모든 비리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오수진과의 관계, 그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 심지어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기극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아니, 몇 배, 몇십 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돌아오겠습니다, 할아버지. YS그룹의 후계자로서 제 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순진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 회장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 눈빛이다. 네, 애비를 쏙 빼닮았구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실장이 모든 것을 준비해 뒀을 것이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서 내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네가 흘린 눈물만큼 그놈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지. 그의 말에는 든든한 지원과 함께 냉혹한 복수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는 지혁과 함께 회사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지혁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YS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서유나.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직함이었다. 전략기획실은 그룹의 모든 계열사 사업을 총괄하고 신규 계약을 검토하는 핵심 부서였다. 강태민의 작은 회사가 YS그룹의 하청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유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모든 것이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다. 아가씨의 공식적인 신분은 회장님의 숨겨진 손녀로 최근에야 찾게 된 것으로 알려질 겁니다. 과거 행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고요. 회사 내에서는 아가씨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아가씨의 몫입니다. 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낙하산이라는 비난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결과로 모든 것을 보여주면 될 일이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YS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과거에는 그저 답답한 감옥으로만 여겨졌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곳은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할 성이 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할 YS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복수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YS그룹 로비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서진철 회장의 숨겨진 손녀가 오늘 첫 출근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저마다 추측을 쏟아내며 엘리베이터 홀을 힐끔거렸다. 잠시 후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은 서윤아였다. 과거의 온순하고 수수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냉철했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로비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웅성거리던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그녀의 등장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한지혁 실장이 기다리고 있는 귀빈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로비는 다시 폭발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YS그룹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윤아가 한 실장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회장의 핏줄이라는 배경은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낙하산이라는 주홍글씨이기도 했다. 윤아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오늘부로 전략기획실 실장을 맡게 된 서윤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한 실장은 그녀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지금 막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실장님을 직접 소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윤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첫 번째 시험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앉아있는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서 회장이 직접 그녀의 손을 잡고 임원들 앞에 섰다. 여기 있는 내 손녀 서윤아를 오늘부로 전략기획실 신임 실장으로 임명하오. 그의 선언의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대부분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몇몇의 눈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MA팀을 이끌고 있는 박 이사의 표정이 가장 굳어 있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손꼽히는 야심가이자 실력자였다. 회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전략기획실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책입니다. 아무런 경력도 검증되지 않은 분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박 이사가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이 일을 제기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눈치였다. 모두의 시선이 윤아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이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낼지 시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윤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름뿐인 실장 자리에 앉아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시면 언제든 회장님께 직접 해임을 건의하십시오. 모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확신에 찬 대답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박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다음 안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임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지금 몇 달째 표류 중인 동남아 리조트 개발 건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은 현지 정부의 비협조와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채 좌초될 위기에 놓인 그룹 내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프로젝트였다. 박 이사는 윤아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 리 없다고 확신하고 그녀에게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윤아는 밤새 한 실장이 가져다준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윤아는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잠시 응시하더니 막힘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YS의 자본과 시스템을 현지에 그대로 이식하려고만 했습니다. 현지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기존 사업 계획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박 이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래서 대안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윤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리조트 건설 대신 현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부티크 호텔 체인으로 컨셉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현지 중소여행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현지 정부의 명분도 살려주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회의실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발상이었다.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대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박 이사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예상 수익률과 기대 효과 데이터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 회장은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회의가 끝날 무렵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서 실장의 제안대로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그 한마디는 윤아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강태민의 작은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는 윤아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산 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오수진과 자축하고 있었다. 자기야, 이제 우리도 곧 이 좁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강남의 번듯한 빌딩을 올릴 수 있을 거야. YS그룹과의 계약만 잘 유지하면 돼.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임신한 수진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진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한테서 뜯어낸 돈 정말 유용하게 쓰이네. 역시 내 남자는 똑똑해. 그들이 서로의 탐욕을 칭찬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때 태민의 회사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YS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보낸 공식적인 공문이었다.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하청 계약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변경된 계약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였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YS그룹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공문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다. 전략기획실 실장 서윤아. 그는 서윤아라는 이름에서 순간적으로 전 아내를 떠올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서윤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갈 곳도 없는 고아가 갑자기 YS그룹의 실장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름의 기묘한 일치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회의를 마친 윤아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작은 원룸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던 그녀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YS그룹의 모든 협력업체 리스트를 화면에 띄웠다. 수백 개의 회사 이름들 사이를 스크롤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진성테크 대표 강태민.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사냥감이 사냥터에 들어왔고 사냥꾼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강태민,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주겠어.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주지.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도시의 야경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아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와 한지혁 실장은 수북이 쌓인 진성테크 관련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강태민이 YS그룹과 맺은 모든 계약서, 납품 기록, 세금 계산서까지 지난 몇 년간의 거래 내역 전체가 그들의 검토 대상이었다. 윤아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었고 지혁은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법률적 허점을 찾아냈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다. 역시나 예상대로군요. 지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진성테크와의 계약은 3년 전 퇴직한 구매팀의 김 부장이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부장, 퇴직 직전에 자녀 명의로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의 연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의 말은 강태민과 김 부장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넘겼다. 납품된 부품들의 스펙도 이상해요. 계약서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성능 검사표를 보면 기준치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자재비를 빼돌려 차익을 챙긴 게 분명해요. 계약서의 품질 검수 조항이 유독 허술한 것도 이것 때문이겠죠. 그녀는 순식간에 비리의 핵심을 꿰뚫었다. 그들이 파고들수록 강태민의 비리는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벗겨졌다. 그는 YS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며 단물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정에 휩쓸릴수록 복수는 무뎌지는 법이다.
그녀는 가장 예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한 실장님, 진성테크와의 계약 재검토를 위한 공식 미팅을 소집해주세요. 대표 강태민 씨가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요.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지혁은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에 대한 내사도 함께 진행하여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그는 유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복수의 판은 이미 짜여졌다. 이제 주연 배우를 무대 위로 불러낼 차례였다. 강태민은 YS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온 공식 소환장을 받고 코웃음을 쳤다. 계약 재검토? 새로 온 실장이라는 여자가 의욕이 넘치나 보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그는 이번 기회에 신임 실장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예전처럼 구워 삶아 더 많은 이득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수진에게 큰 소리쳤다. 걱정 마. YS에 나만큼 끈끈한 라인을 가진 사람도 없어.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오면 해결될 일이야. 그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YS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그는 곧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안내 직원을 따라 도착한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장 자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의실 상석, 실장 서윤아라는 명패가 놓인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그의 전 아내 서윤아가. 그녀는 그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서윤아, 당신이 왜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유나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강태민 대표님,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시죠. 그리고 제 이름 앞에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제야 태민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YS그룹 회장의 손녀였고 이제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의 목줄을 쥔 전략기획실 실장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고아라던 그녀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거대한 사기극에 노란한 어릿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유나는 그가 충격에서 헤어나올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앉은 한지혁 실장에게 눈짓했고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진성테크의 납품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이 띄워졌다. 지금부터 진성테크와의 계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나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지역이 구체적인 비리, 내역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강태민 대표님, 기사에서 납품한 A, 3 부품의 경우 계약서와는 다른 저가형 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YS가 입은 손실액은 지난 2년간 약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이 제시한 분석 자료는 완벽했다. 태민은 반박하려 했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자재 성분, 분석표와 원가 계산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나는 태민의 시선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크린에 집중하며 말을 이었다. 품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기일을 상습적으로 어겼고 그럴 때마다 계약서의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 페널티를 피해 가셨더군요. 더 이상은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그가 저질렀던 모든 행각을 정확히 짚어냈다. 태민은 공포에 질려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모든 브리핑이 끝난 후 유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새로운 계약서 한 부를 태민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것이 YS그룹이 제시하는 새로운 계약 조건입니다. 기존 납품 단가의 30% 삭감, 품질 검수 인력 상시 파견, 납품 지연 시 시간당 위약금 부과. 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신다면 계약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말을 잠시 끊었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계약 파기는 물론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살인적이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진성테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이 복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된, 피할 수 없는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유나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사이에 정이 있잖아. 그가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강태민 대표님, 지금 제게 하실 말씀은 그런 사적인 감상 따위가 아닐 텐데요. 계약서에 서명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았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려할 시간은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한지혁 실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태민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하루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성은 서유나라는 이름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YS그룹 건물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홀린 사람 마냥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랐다.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다. 서유나,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했던 그 여자가 YS그룹의 실장이자 진짜 주인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가 정신없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오수진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은 쇼핑백을 흔들며 그를 반겼다. 자기야, 나 아기 옷 좀 샀어. 너무 예쁘지? 우리 아들한테 입히면. 그녀의 목소리는 태민의 잿빛 얼굴을 보자 뚝 끊겼다. 왜 그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YS그룹은 어떻게 됐어?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 자신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서렸다. 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망했어. 전부 다 망했어.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수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서유나의 정체, 그녀의 냉혹한 복수, 그리고 회사의 운명이 걸린 살인적인 계약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가 꿈꾸던 재벌 사모님의 삶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YS그룹 손녀라고? 그럼 처음부터 우릴 속인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수진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곧 태민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대체 뭐 한 거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것도 몰랐어? 고아인 줄만 알았다니 당신 바보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확인도 안 하고 결혼을 해?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태민의 가슴에 밝혔다. 태민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내가 그 여자랑 이혼할 일도 없었어. 그의 적반하장에 수지는 기가 막혔다. 뭐?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 여자 돈 보고 접근한 건 당신이잖아. 나랑 아기는 그냥 핑계였던 거 아니야? 그들의 사랑은 위기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서로를 향한 달콤한 말들은 사라지고 추악한 책임 전가와 원망만이 남았다. 그들의 완벽했던 미래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태민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서유나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것이라, 그녀의 약한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그는 유나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그녀가 새로 이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유나야,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그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치려 했다. 태민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이럴수록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우리 둘 사이의 일,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거야. 그것은 협박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한심하다는 듯한 경멸감이 서렸다. 폭로? 뭘? 당신이 내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내내 나를 기만했으며 내 아내가 아파서 입원한 날 다른 여자와 산부인과에 갔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해봐.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더 비난할지 궁금하네. 그녀의 냉정한 반박에 태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한지혁 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태민의 앞을 막아섰다. 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강태민 씨, 스토킹과 협박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한 번 더서 실장님께 접근할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민은 경호원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보호받는 성 안의 여왕이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태민의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YS그룹과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직원들은 동요했고 회사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결국 태민은 굴욕적인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태민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YS그룹 로비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유나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예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모두가 유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태민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나 감정도 없었다.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보안팀장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저기 소란 피우시는 분, 업무에 방해되니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태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보안요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나야 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건물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한 것이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태민을 맞이한 것은 수진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퍼진 YS그룹 로비 진상남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꼴 좋네. 이제 하다하다 전국적인 망신까지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한심한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시끄러워. 태민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돈과 성공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 탐욕으로 뭉쳤던 관계는 추하게 무너져 내렸다. 태민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협박도 애원도 통하지 않았다. 서윤아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독한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진성테크에 대한 압박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강태민은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매일같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YS그룹에서 파견된 품질 검수팀은 그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작은 부품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수했다. 납품기일은 분 단위로 체크되었고 아주 작은 실수에도 어김없이 거액의 위약금이 부과되었다. 그의 회사는 이익은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강태민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유독 돈 문제에 민감하게 굴었다. 그는 종종 미래를 위한 큰 투자를 입에 담으며 유나에게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은 채 여러 금융 서류의 서명을 요구하곤 했다. 당시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녀는 의심 없이 그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의문을 한지혁 실장에게 털어놓았다. 그가 제 명의를 이용해 단순히 사업 자금을 빼돌린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한 것처럼요. 그녀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지혁은 그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는 즉시 그룹 내 최고의 회계분석팀과 법무팀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유나와 태민의 결혼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추적에 착수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다. 강태민은 유나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과 그녀 명의의 예금을 지난 3년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유령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한 뒤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돈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 액수는 진성테크의 비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했다. 그것은 유나의 전 재산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훔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분석팀은 자금의 최종 행선지가 조세 피난처에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계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모든 거래가 마치 유나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들이었다. 태민이 유나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서명을 받아냈던 서류들이 바로 이 거대한 범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보고받는 순간 유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계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돈을 훔치고 이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혼 후 이 횡령 사건을 터뜨려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며 깨끗하게 세탁된 돈과 함께 오수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녀가 YS그룹의 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완벽하게 파멸했을 것이다. 그의 배신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녀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범죄였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저 추악한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정의 구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100배는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한편 파산 직전에 몰린 강태민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YS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원래 계획, 즉 유나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해둔 서류 중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악질적인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흘렸다. 재벌가 숨겨진 손녀의 추악한 횡령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론을 이용해 YS그룹을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모두 지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지역의 팀은 태민과 기자가 접촉하는 것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움직이는 순간 모든 증거를 동원해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태민이 유령 회사를 설립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의 IP 주소, 자금 이체를 지시했던 녹음 파일, 심지어 그의 계획을 알고 있던 전 직원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모든 증거가 담긴 두툼한 파일이 유나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것은 강태민의 모든 죄악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제 이 상자를 언제, 어디서 열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었다. 바로 그때 지혁이 보고했다. 아가씨, 며칠 뒤에 YS그룹 정기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룹의 모든 주요 주주와 임원, 그리고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강태민 역시 진성테크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 대상자 명단에 있었다. 아마 그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동정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유나는 증거 파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좋아요. 무대는 그곳으로 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강태민이 그토록 원했던 스포트라이트를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선물해 줄 생각이었다. YS그룹의 주주총회는 이제 한 남자의 파멸을 위한 거대한 공개 재판정이 될 운명이었다.
YS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는 서진철 회장이 좌정해 있었고 그의 바로 옆자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서윤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다. 강태민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진성테크 대표라는 명함을 이용해 간신히 행사장 뒤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은 퀭했고 값비싼 양복도 초라해 보였다. 그는 주변의 다른 협력사 대표들에게 접근해 서윤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동정표를 얻으려 했었다. 새로 온 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죽이려 든다는 식의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재무보고와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마침내 서윤아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가 그룹의 미래 비전과 전략기획실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발표 내용은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질투와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태민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연회장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였다. 이에 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사람이 YS그룹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소란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YS그룹의 오랜 협력업체인 진성테크의 대표 강태민입니다. 저기 계신 서윤아 실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저의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닌 명백한 갑질이자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보복입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열변을 토했다.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서윤아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공개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윤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말했다. 강태민 대표님,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빌려 공론의 장을 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역시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군요.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강태민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윤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든 사람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YS그룹의 전략기획실 실장이자 서진철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무게감을 주었다. 그녀는 시선을 강태민에게 고정한 채 다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저기서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는 강태민 씨의 전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을 시작으로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아는 그에게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한지혁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YS그룹의 로고가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진성테크 비리 및 강태민 대표 개인 횡령 혐의 보고서. 지혁은 검사처럼 냉철한 목소리로 스크린의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태민 대표는 전 구매팀장과의 뇌물수수를 통해 YS그룹의 저급 부품을 납품하여 지난 3년간 약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와 김 부장 사이의 돈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록이 떴다. 다음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또한 그는 전 아내인 서윤아 실장님의 개인 재산을 3년간 체계적으로 빼돌려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해외 유령 회사 계좌로 횡령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함께 강태민이 윤아를 속여 받아낸 서명 서류들이 띄어졌다. 마지막으로 지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했다. 그것은 강태민이 오수진과 통화하며
자신의 범죄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그 멍청한 고아년,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 돈으로 우리끼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을 향해 달려들며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스크린에 재생되는 다음 영상 앞에서 멈춰섰다. 그가 며칠 전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조작된 서류를 건네며 서유나에 대한 거짓 스캔들을 제보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유나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서유나, 네가 이겼어. 그래, 네가 다 이겼다고. 그의 추악한 발악에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진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위험은 장래를 압도했다. YS그룹은 현 시간부로 강태민과 진성테크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보안팀은 저 자를 당장 끌어내. 서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완전히 무너진 강태민을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졌다. 유나는 단상 위에서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지독했던 악연의 끝이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폭로전은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다. YS그룹 황태녀의 통쾌한 복수극, 전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직접 고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강태민의 비참한 몰락과 서유나의 화려한 등장은 순식간에 대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폭풍의 중심에 선 유나는 그러나 의외로 담담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보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를 느꼈다. 한지혁 실장은 말없이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실장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찻잔을 감싸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그대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YS그룹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몰락 소식을 들은 오수진은 곧바로 공범 혐의로 소환되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뱃속 아이를 방패삼아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범죄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자신 역시 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한때 영원을 약속했던 그들의 사랑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강태민은 거액의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오수진 역시 위증과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꿈꿨던 부와 명예는 뜬구름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감옥과 사회적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YS그룹 내에서 유나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처음 그녀를 낙하산이라며 삐딱하게 보던 임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던 박 이사는 직접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실장님의 능력과 배포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룹을 위해 충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유나는 그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재를 내치는 어리석은 리더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본가로 향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했지만 그녀를 맞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잘했다. 내 손녀. 아주 잘했어. 서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이 할애비가 너를 너무 온실 속 화초로만 키우려 했구나.
네가 이토록 강한 아이인 줄도 모르고. 그 말에 유나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돌아온 자의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와 할아버지 사이의 오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서 회장은 이제 그녀를 그저 지켜줘야 할 손녀가 아닌 YS그룹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나갈 동반자이자 후계자로 온전히 인정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유나와 지역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신뢰와 유대감을 쌓았다. 이제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서로를 향한 다른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던 유나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인기척에 잠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무실 한편에서 지역이 조용히 그녀가 깨기만을 기다리며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일어난 것을 보자 그는 다가와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그 순간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항상 완벽하고 빈틈없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싸워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언제나 그가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야근을 마치고 함께 회사를 나서던 길이었다. 지역이 불쑥 말을 건넸다. 실장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네요. 그저 모든 것을 되찾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실장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도 됩니다. 지역이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복수는 끝났고 실장님은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는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 유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권리, 누군가에게 기대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유. 그녀는 지역을 마주 보았다. 그의 단정한 얼굴 위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었다. 지독한 배신과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하고도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은은하고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감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은 바로 곁에 있는 이 남자와 함께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스캔들로만 남았고 서유나는 YS그룹의 가장 신뢰받는 리더 중 한 명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비운의 상속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비전으로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인 경영인이었다. 그녀의 손을 거쳐 한때 그룹의 골칫덩어리였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은 친환경 컨셉의 성공적인 모델로 재탄생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쳤지만 평소에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헌 활동에도 앞장섰다. 과거의 시련은 그녀를 파괴하는 대신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곁은 언제나처럼 한지혁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실장이 아니었다. 서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그룹의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명실상부한 그룹의 2인자이자 유나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동료라는 이름으로만 묶을 수 없었다. 그들은 연인이었고 서로의 삶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존재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강변을 함께 걷고 있었다. 유나는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지역 역시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사 이야기가 아닌 어제 본 영화나 새로 생긴 맛집 같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였다.
그 평범함이 유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이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나가 강물에 반사되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아마 평생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살고 있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저 담담한 회고만이 존재했다. 지독한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지역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크고 따뜻했다. 어떤 모습이었든 저는 서유나라는 사람을 존경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장님을 사랑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고백은 언제나처럼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지난 1년간 되찾은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가끔 신문사에면 구석에서 강태민과 오수진의 소식이 들려오곤 했다. 강태민은 수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망가져가고 있었고, 오수진은 출소 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고 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그녀는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지역은 자신의 집으로 유나를 초대했다. 그는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그녀에게 대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장님의 손녀, 그룹의 실장. 그 어떤 직함도 아닌 그냥 서유나라는 여자의 곁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지역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와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그의 성격처럼 진솔하고 묵직했다. 유나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다. 과거,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에게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역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부터 가장 강하고 빛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다. 그의 사랑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1년 후 YS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실장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지역이 선물한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역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상속녀도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경영인이자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서 행복을 느끼는 한 여자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고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한 행복을 피워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